안녕하세요. 한 학기에 걸쳐 생체를 어떻게 계측해야 하는지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업에 앞서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교육학, 심리학, 정신의학에서 바라보는 학습의 개념이 있으며 이 개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공학에서 바라보는 학습에는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를 측정하는 의공학자들은 다양한 신경이 발생시키는 전기 신호의 반응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세포가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지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학습에 실패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신경망과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개발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얻은 지식과 통찰이 다시금 뇌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얻은 교훈은 우리의 뇌와 같은 신경망이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처리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어떠한 문제에서 오류를 일으킬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논리적, 과학적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뇌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동작하는지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난해한 수학 문제를 풀어내기 힘들거나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보통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거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회방 또는 외부 환경 요인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뇌가 해결책을 떠올리는데 실패한 이유나 이미 배경 지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업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하지 못한 이유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 자신의 뇌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어하고 어떠한 절차로 사고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뇌가 학습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잊어버린 정보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며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를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앞으로 많은 난해한 수업에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생체 계측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학습을 수행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주제가 생체 계측 수업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생체에서 가장 중요한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계측은 사람들 간의 약속된 형식의 정량값을 얻는 것이며 그 목적은 우리의 합리적 사고 체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 많은 생각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과 학습하는 것, 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유명한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 즉, 창조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한 것이 아니다 라는 글을 칠판에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생각과 학습이라는 개념을 흉내낸 모델인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답한다면 당신은 AI 연구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은 인간의 사고와 학습을 이해한 것을 재현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현대의 컴퓨터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더 빠른 연산을 수행하며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GPT-3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뇌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AI는 종합적인 사고와 창의성 면에서는 아직 인간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AI 기술자나 프로그래머들이 생각과 학습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AI의 성능이 낮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뇌를 연구한 후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데미스 허사비스입니다. 그는 프로그래머로 시작해 인지과학을 연구한 후 다시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잠깐 데미스 허사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프로그래머 신동으로 게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바둑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키웠으며 대학원 시절에는 뇌에 대한 의학적 연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뇌가 어떻게 생각하고 학습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그는 공간이나 위험을 인식하는 뇌의 기능이 해마의 일부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뇌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신경망 없이도 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신경망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새로운 AI 기술을 창조했다기보다 기존 AI 기술을 게임이나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업적 역시 AI 기술을 활용한 단백질의 3차원 구조 해석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각과 학습 과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를 유사한 방식으로 응용하면 실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는 AI를 기계를 인간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처음 배우는 인공지능의 저자 다다 시토시는 AI를 사람처럼 판단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인간처럼 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 법칙을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도구나 기계를 설계하는 기능을 가진 존재, 즉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컴퓨터와 알고리즘을 처음 고안한 천재 과학자 앨런 튜링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다 보면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다트머스 회의 이후 수십 년 동안 AI 개발이 이어지면서 인류는 AI 기술의 발전을 통해 AI에게 없는 인간만의 능력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즉, 인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절대적 지식으로 연결하고 자신을 타인 및 더 넓은 사회와 연결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1940년대부터 인간의 사고가 신경세포, 즉 뉴런들의 연결망인 신경망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뉴런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모방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러한 인공 뉴런들이 상호 연결, 즉 시냅스를 형성하면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발명된 이후 1960년대 초부터 신경망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는 컴퓨터의 성능이 매우 낮아서 복잡한 신경망을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부터는 이렇게 복잡한 신경망이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훈련하는 방법, 즉 기계학습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심층 신경망을 기계학습하는, 즉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등장한 이후 신경망의 성능은 향상되었지만 신경망이 너무 복잡해져 오류의 원인을 해석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신경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단순한 접근 방식만으로는 AI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면 일부 작업에선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AI와 인간의 차이가 관찰됩니다. AI는 아직도 사회의 규칙과 그 규칙이 발생한 원인인 역사적, 학문적 사실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탐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AI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즉 AGI라고 하는 범용 인공지능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AGI는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며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는 기능을 추가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AGI는 인간과 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은 과연 AGI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의 그림은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의 장면들을 보여드립니다. 언어를 잃어버린 인류가 언어 능력을 가진 유인원들에게 지배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영화는 인간의 뇌와 다른 동물의 뇌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 언어 능력이며 언어가 인간 사회의 복잡하고 정교한 문명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언어는 경험을 묘사하고 역사와 지식, 규칙을 형성하며 신화나 철학적 이념으로 발전하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같은 국가, 같은 신앙 또는 같은 정치적 이념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신뢰하기도 하고 반대로 신앙이나 사상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국 언어만으로 인간의 특성을 완전히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언어로 표현된 내용이라도 개인의 관습, 경험, 지식과 어긋나면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다른 언어로 전달되었더라도 자신의 문화에 융합될 수 있는 지식이나 사상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융합하며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능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AI 기술이 아직 흉내내지 못한 인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신경망은 동물의 신경망을 모방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동물의 뇌가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신경망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된 신경세포의 수가 인간의 신경망보다 많아지고 신경망의 구조가 더 복잡해지더라도 그러한 신경망이 저절로 인간과 같은 언어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실제로 매우 발전된 신경망을 가진 동물종들이 존재하지만 인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춘 동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도의 인공신경망이 개발되어 점점 더 정확한 판단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스스로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설명하는 기능까지 포함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인간의 뇌가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을 모사한 신경망을 제작하고 다양한 인간 언어를 학습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언어를 구사하는 인공지능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ChatGPT, Claude, Perplexity와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지식을 검색하거나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AI가 언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AI는 여전히 불편하고 잘못된 답변을 하며 AI를 사용자의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기획 방향으로 AGI가 개발된다면 인간과 비슷하게 될 것인지, 여전히 인간과 차이가 부각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같은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AGI를 훈련하는 방법을 찾기 전에 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학습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뇌라는 소설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뇌의 작동 원리에 대한 철학적, 과학적 탐구를 소재로 다루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신경과학자가 있으며 그는 뇌를 연구하던 중 신경 자극을 통해 강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소설은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학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의 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뇌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소설에서 언급된 쥐에 대한 실험은 1954년 제임스 올스와 피터 밀너가 진행한 것과 유사합니다. 연구에서 그들은 쥐의 중뇌 변연계, 특히 격벽 영역을 자극하면 쥐가 그 자극을 반복해서 받으려는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실험은 쥐의 뇌에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전극을 설치하고 누르면 전극을 통해 전기 자극이 가해질 수 있게 한 버튼과 전기 자극 대신 먹이가 투입되는 버튼이 갖추어진 실험 장치를 만들었을 때 쥐가 스스로 전극에 연결된 버튼만을 계속해서 눌렀다는 점에서 뇌의 자극이 가장 강한 동기였다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쾌감과 동기부여의 신경적 기초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보상 시스템과 도파민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소설에서는 동기를 유발하는 특정 지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실제로 뇌는 특정 부위가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 형태로 작동합니다. 뇌의 신호 전달 과정에는 특정 경로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포지티브 피드백 회로가 다수 존재합니다. 간혹 음향 장치에서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인해 하울링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외부 자극 신호가 사라진 후에도 뇌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커다란 신호가 발생하기도 하며 다른 경로의 신호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뇌는 더 오래, 더 많은 부위를 자극하는 자극 신호를 탐닉합니다. 특히 의사결정, 계획, 충동 조절과 같이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신경, 즉 뉴런 간의 신호를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담당하는데 전두엽 자극에 의한 도파민의 증가가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뇌에는 전두엽 내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신경망이 상호작용하며 다른 뇌 부위로부터 신호 전달이 차단되거나 과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심한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공포감, 적개심 등의 감정에 이성을 잃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편도체는 공포, 불안, 분노와 같은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한 감정적 자극이 발생할 경우 논리적 판단과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fight or flight, 즉 싸우거나 도망가라 반응을 유도하는 신경학적 기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신호들의 시작은 뇌 내부보다 외부의 자극이나 자신의 행동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에 과하게 몰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약물 중독이나 이상한 행동 패턴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료적 목적 등으로 사람의 뇌에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Deep Brain Stimulation, 즉 뇌신부 자극술이 있습니다. DBS는 주로 파킨슨병 근긴장 이상증, 본태성 떨림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치료법에서는 특정한 뇌 부위에 미세한 전극을 삽입하여 조절된 전기 자극을 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신경 신호를 조정하거나 신경 네트워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 자극은 하울링처럼 지속되는 신호를 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DBS는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된 신경 경로를 억제하거나 저활성화된 경로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신경 회로를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기저핵의 시상하핵이 과활성화되면서 운동기능 장애가 발생하는데 DBS를 통해 이 부위에 조절된 전기 자극을 주면 과활성화된 신경 신호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어 증상이 완화됩니다. 이러한 전기 자극 치료법은 비정상적인 신경 회로 활동을 조절함으로써 운동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강박 장애, 우울증과 같은 특정한 정신질환의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처럼 전기 자극을 통해 지속적이고 강한 동기를 유발하려는 연구나 치료법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뇌를 적절히 제어하고 학습을 수행하는 능력은 주변 환경에서 쌓은 지속적인 경험과 훈련을 통해 형성됩니다. 위협을 받을 때 생존을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편도체가 신호가 더 늦게 전달되는 뇌의 다른 부위보다 먼저 활성화되기 때문에 뇌의 다른 부위가 개입할 기회가 줄어들고 다양한 신경 회로를 훈련할 기회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편도체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또는 기억에서 위협을 감지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느려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자에게 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은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게 합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잡념이나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억누르게 합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편도체는 적을 규정하고 그들과 소통하거나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이성적인 생각을 억압하며 적의 파멸을 이끌어내는 음모와 반칙에 집중하게 합니다. 편도체를 파충류의 뇌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은 편도체가 파충류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파충류의 뇌에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대뇌가 없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감각보다
스트레스에 의한 판단에 지배받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포유류의 뇌는 적뿐만 아니라 동료와 가족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동료와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더 긴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료가 느끼는 감정을 추정하고 공감하는 거울 뉴런 또는 미러 뉴런이 존재함으로 인해 자신보다 동료나 가족의 감정에 더 공감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회적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언어를 통해 더 커다란 사회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듣고 공감할 수 있으며 체험하지 못한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더 큰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스트레스와 경쟁심이 뇌를 억누르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본래 사람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전두엽이 발달해 있으므로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상과 스토리에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과 스토리가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삶에 무익한 잡념이라면 현실 세계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사람의 사회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역할로 연결되므로 다양한 지식과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던 지식이라도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회와 자신에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나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학문을 학습하며 변화에 적응하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돈을 벌거나 안정적인 지위를 가진 롤모델을 선택해 그의 역할과 지식을 흉내내고 경쟁자를 물리친 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후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리에 오른 후에는 자신의 역할에 소홀해지고 사회에 기여하려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에게 스트레스만을 느끼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싸움에만 집중합니다. 경쟁심은 합격을 위해 잡념을 절제하고 암기 능력이나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받아들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은 퇴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권력자들이 화가 났다,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만일 자신이 눈치 볼 윗사람이 없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화를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성을 억누른 경험과 그렇게 얻은 승리의 경험을 자랑하며 부하들을 재촉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부하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신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는 부하를 경계하고 파멸시키려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이며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에만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한 불안감, 즉 새로운 역할과 전략이 없다는 약점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나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경쟁에만 집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약 10에서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천적이거나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파충류의 뇌와 같다고 해서 양복 입은 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양복 입은 뱀으로 바뀌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동료에 대한 유대감이 포유류가 가진 본능이므로 이를 장시간 억누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타인들이 더욱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즉, 포유류는 미러 뉴런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의 멸시를 직감하고 이를 되돌려주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편도체는 개인에게 유리한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공포 기능을 증폭하고 유지하기 위해 전두엽이 합리적인 판단과 유리한 전략을 떠올리는 것을 억제하고 대신 편향된 정보와 부정적인 망상을 떠올리도록 통제합니다. 이 상태는 아무리 올바른 조언을 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시해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치료가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이 질환을 망상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생존하거나 이익을 얻는 경우는
대부분 그들보다 더 높은 권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연륜과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포유류로서 인간의 뇌가 가진 본래의 특징을 잃어버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가 가진 근본적 특징, 즉 상상과 다양한 스토리를 좋아하는 특성은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하는 힘이 됩니다. 공유된 스토리가 있는 사람과는 더 빠른 소통이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형성하게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스토리는 검증받은 사실이거나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려 한다면 주변 사람의 미러신경도 자신의 호의를 감지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파충류의 뇌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사실에 기반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성공을 위한 합리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 즉 전두엽을 사용하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왜 학업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도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고 학업을 경쟁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긴다면 공부할 내용이 많을수록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는 것이 짜증나고 학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뇌를 행복한 뇌로 훈련할 수 있는 학생은 지루하거나 난해할 수 있는 지식에서도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유익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그 아이디어를 나누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이 계속해서 경쟁에 몰두하는 것은 대안을 만들려 하지 않고 기존의 제도와 관습 내에서 안일하게 책임을 모면하려는 교육계의 관료주의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20세 이전의 뇌는 이성적 깨달음에서 오는 행복감보다는 경쟁에서 오는 위기감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 측면에서 교육의 방향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다양한 환경에 있는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고 자기 삶의 방식을 개척하며 다른 사람에게 노하우를 전파하고 도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업을 통해 배운 지식은 거짓을 걸러내고 시행착오를 막으며 결실을 맺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